1973년 3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울, 대한민국의 심장부. 차가운 바람이 도심을 가르고 있던 그 밤, 한 남자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필용, 수도 경비사령관, 대한민국 육군소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남자. 그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3만 명의 병사가 그의 명령 하나에 움직였습니다. 대통령 궁인 청와대로 통하는 직통전화가 그의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면 박정희가 받았습니다. 언제나, 밤이든 낮이든.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그 남자의 곁에 있었습니다. 1961년 군사 쿠데타의 밤, 탱크가 한강다리를 건널 때부터, 유신 체제가 선포되던 날, 헌법이 정지되고 국회가 해산되던 그 혼란의 순간에도 윤필용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그림자처럼, 박정희의 칼처럼. 그런데 그날 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무언가 이상한 느낌. 경험 많은 군인의 직감이란 그런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이 먼저 합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부하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보고서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윤필용은 그것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대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옆에 서 있던 남자, 3만 군사의 지휘관은 수갑을 차고 군사법정 앞에 섰습니다. 재판은 비공개였습니다. 증인들은 밀실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단 며칠 만에 내려졌습니다. 15년. 박정희가 서명한 체포명령서. 박정희가 승인한 재판. 박정희가 허락한 판결. 가장 믿었던 남자를, 가장 믿었던 남자가 감옥에 보냈습니다. 왜였을까요? 공식 기록은 말합니다. 부정부패, 권한남용, 군 기강문란.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부패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재자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벌어진 배신과 공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6년 뒤 박정희 자신의 죽음과도 연결되는 한 시스템의 자기 파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1973년 윤필용 사건의 공식 명칭은 윤필용 사건입니다. 표면적인 혐의는 이렇습니다. 부하 장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군내 사조직을 만들었다. 깔끔합니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현실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그 이유는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패? 수도 경비사령관 정도 되는 인물이 돈 몇 푼 때문에 잡혔다고요?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웠던 권력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한 남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박정희의 또 다른 신복. 윤필용 체포명령이 실질적으로 집행된 배후에 있던 인물. 1973년 당시
대한민국의 권력 구도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박정희는 정점에 있습니다. 그 아래 2명의 남자가 서로를 견제하며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윤필용, 군을 장악한 자. 다른 한 명은 이후락, 정보를 장악한 자. 군과 정보, 총과 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자가 독재자 다음으로 강한 자입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공존하기에는 너무 강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윤필용 사건은 이후락이 기획한 제거 작전이었다. 중앙정보부가 윤필용의 부하 장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심문했습니다. 각자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진술했다. 서명하면 풀려날 수 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적용된 고전적인 자백 강요 기법. 그리고 그 보고서들이 하나씩 박정희의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박정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독재자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박정희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접은 사람은 항상 압니다. 권력은 또 다른 쿠데타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1961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는 항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너무 강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독자적인 인맥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자신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후락의 보고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필용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이후락이 조작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지금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의 상당 부분이 아직도 비공개 상태이거나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박정희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 아니, 더 정확히는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독재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젠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공포. 이것이 독재자를 밤새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윤필용은 그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언제나 그래왔듯 그 공포를 행동으로 해결했습니다. 체포, 재판, 감옥. 단 며칠 만에.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층위가 있습니다. 단순히 권력 암투만의 문제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1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61년, 쿠데타의 밤. 그리고 두 남자가 처음 만난 순간으로.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한강 다리 위로 탱크가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군사 쿠데타. 총성은 없었습니다. 저항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탱크가 다리를 건넜고 날이 밝았을 때 권력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탱크들을 움직인 사람이 박정희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박정희의 곁에서 움직인 수십 명의 장교들 중에 윤필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특출나게 유명하지도 특출나게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혹은 역사적으로 이긴 쪽의 선택을. 박정희와 함께 다리를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성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매우 드뭅니다. 박정희가 윤필용에게서 본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능력. 윤필용은 군인으로서 유능했습니다. 냉정하고 결단력 있고 명령을 실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신뢰. 쿠데타의 밤을 함께한 사람. 권력이 없을 때부터 함께한 사람. 이 사람은 배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이 박정희로부터 나왔으니까요. 이후 10년 동안 윤필용의 경력은 놀라운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보직이 바뀔 때마다 더 중요한 자리로,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더 많은 권한으로, 그리고 마침내 수도 경비사령관. 이 직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수도 경비사령관은 단순히 서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입니다. 청와대, 국회, 주요 방송국, 정부 청사. 이 모든 것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아니,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수도 경비사령관입니다. 3만 명의 병력, 서울 전역에 배치된 박정희 명령 다음으로 강한 단일 군사력. 이 자리에 박정희가 윤필용을 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발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믿는다. 내 목숨이 걸린 자리를 이 남자에게 맡긴다.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정도였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필용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격식 없는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권력의 무게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압력에 대해.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역설적으로 윤필용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었습니다. 독재체제에서 권력자와 너무 가까운 사람은 두 가지 운명 중 하나를 맞습니다. 권력자가 죽을 때까지 그 곁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권력자에게 제거되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너무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윤필용은 박정희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마음을 바꾼다면, 만약 이 남자가 다른 누군가와 손을 잡는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정희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도 윤필용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믿음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말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신체제. 박정희가 사실상 종신집권을 선언한 그 해.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국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언론이 통제되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 박정희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더 깊어진 공포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클수록 잃을 것도 커집니다. 종신 집권을 선언한다는 것은 동시에 이 권력에서 끌어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시기에 이후락의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보고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박정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무슨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윤필용의 부하들이 어두운 신문실로
하나씩 불려갔던 그 과정을, 그리고 3만 군사의 지휘관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1972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권력의 중심부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유신, 새롭게 한다는 뜻. 하지만 실제 의미는 단 하나였습니다.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된다. 그날 밤 수도 경비사령관 윤필용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병력을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정부청사, 주요 교량. 명령에 따라 완벽하게, 흔들림 없이. 바로 이것이 박정희가 그를 그 자리에 앉힌 이유였습니다. 윤필용은 생각하기 전에 실행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유신 선포 이후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서울 시내 장교들 사이에서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목소리를 낮춰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윤 장군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더라. 인사철마다 윤 장군 쪽으로 줄을 서면 잘 된다더라. 그분 모시면 안전하다. 이 소문들을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에게 줄을 서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조직에나 있는 일,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일. 하지만 문제는 그 규모였습니다. 윤필용 사람으로 분류되는 장교들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수도 경비사령부 내부는 물론이고 육군본부의 일부 부서에도, 심지어 청와대 경호실 인근에도 마치 작은 왕국이 대한민국 군대 내부에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이 정보가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의 귀에 들어간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습니다. 이우락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는 박정희의 또 다른 신복이었습니다. 외교관 출신, 말이 아닌 정보로 싸우는 사람. 1972년 그는 역사적인 일을 해냅니다. 극비디에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을 만납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고위급 접촉. 이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그는 박정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후락은 동시에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윤필용은 위협이었습니다. 군을 장악한 사람, 대통령과 직통으로 연결된 사람, 서울의 병력을 손에 쥔 사람. 만약 이 남자가 자신을 향해 돌아선다면 이후락이 가진 정보와 외교력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총앞에서 서리는 무력합니다. 이후락은 먼저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1972년 말부터 1973년 초까지 중앙정보군은 조용히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필용의 인맥, 그의 인사 개입 사례, 그에게 상납됐다는 금품의 흐름.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정보들은 실제였을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것이었을까요? 답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실제로 윤필용이 군내 사조직을 만든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에 개입한 것도, 일부 금품 수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당시 군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 사실상 관행이었습니다.
유독 윤필용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락이 한 일은 그것을 골라낸 것입니다. 모두가 하는 일 중에서 윤필용이 한 것만, 모두가 묵인하는 관행 중에서 윤필용에게 해당하는 것만,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로 만들어 박정희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 두 번째 보고서, 세 번째 보고서. 각각의 보고서는 조금씩 더 심각했습니다. 조금씩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조금씩 더 박정희의 불안을 건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읽었습니다. 그 보고서들을 읽는 박정희의 표정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윤필용의 직통전화에 박정희가 이전보다 조금 늦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박정희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훗날 증언합니다. 윤필용은 그것을 느꼈을까요? 그는 눈치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2년의 신뢰, 쿠데타의 밤을 함께한 의리, 그것이 무너질 리 없다고. 설마 그분이 나를. 설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973년 봄이 오기 직전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장교들을 하나씩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개별적으로. 윤필용에게는 알리지 않고. 균열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1973년 3월의 어느 날, 한 대위가 낯선 장소로 호출됩니다. 그는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의 장교였습니다.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은 남아있더라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받은 호출이 중앙정보부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쉽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보부. 당시 대한민국에서 이 네 글자가 주는 공포는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영장 없이 연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대위는 신문실에 앉혀졌습니다. 맞은편에 중앙정보부 요원이 앉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동료들은 이미 다 예디했습니다. 이 한 문장, 이 단 하나의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허위 합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진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나만 버티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고립감은 결국 입을 열게 만듭니다. 요원은 계속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윤필용. 중앙정보부는 같은 방식으로 수도경비사령부 장교들을 한 명씩 불러들였습니다. 각각 따로,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그리고 각자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말했다고. 서명하면 괜찮다고. 이것은 고전적인 자백감요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정교한 증거 조작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명된 진술서는 그 진술이 감유에 의한 것이었든 자발적인 것이었든 법적 문서가 됩니다. 군사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진술서들이 하나씩 이우락의 손에 쌓였습니다.
한편 윤필용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령부에 출근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제를 했습니다. 부하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처음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이니 파견이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붙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려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오기는 했지만 발라져 있었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윤필용과 반둘이 있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제야 윤필용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청와대에 연락을 시도합니다. 전화를 겁니다. 박정희와의 직통선. 12년 동안 언제나 연결됐던 그 선. 대통령 각하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대답이 왔습니다. 지금 바쁘십니다. 윤필용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겁니다. 지금 바쁘십니다. 세 번째. 지금 바쁘십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박정희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정확히 언제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날 몇 시였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순간이 윤필용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바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군인은, 특히 권력의 핵심에서 오래 살아온 군인은 압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절, 차단, 버림. 윤필용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을까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도시를, 자신의 병사들이 서 있는 이 거리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덫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필용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체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집니다. 조용했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저항도 없었습니다. 수도 경비사령관이 사령부 안에서 연행됩니다. 그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3만 병사의 지휘관이 혼자 차에 올랐습니다. 군사법정은 비공개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공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방청객이 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조차 제때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재판. 그것이 1973년 윤필용 사건의 법정이었습니다. 군사법원의 구조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사법체계와 다릅니다. 재판관이 법관 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상급자의 의견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의 대한민국에서 군사법정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민간기관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유신헌법이 그것을 막아놓았습니다. 윤필용은 법정에 서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내내, 그 이후에도, 평생. 법정에서 그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공식적인 기록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 재판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기록되지 않아야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하 장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둘째, 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셋째, 군내 사조직을 결성했다. 각각의 혐의에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증거의 핵심은 앞서 신문실에서 서명된 진술서들이었습니다. 수도 경비사령부 장교들이 서명한 문서들.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인이 얼마나 자유롭게 변론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973년 유신 체제하의 군사법정에서 피고편에 서서 중앙정보부와 대통령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군사 관련 재판이 길게 이어지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눈길이 쏠릴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좋았습니다. 빠를수록 조용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집니다. 징역 15년. 수도 경비사령관 윤필용. 대장 진급이 예상됐던 남자. 박정희가 가장 믿었던 남자. 그는 이제 죄인이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그 순간 법정 밖에서는 서울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없이 혐의 사실만, 판결 결과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는 그 순간을 지켜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법원 서기 혹은 기록담방 장교였다고 알려진 그 인물은 훗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한 연구자와의 비공개 대화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윤필용 장군은 판결을 듣는 동안 단 한 번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로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체념이었을까요? 분노의 다른 형태였을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 권력의 핵심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냉정한 이해였을까요? 권력이란 이런 것이다. 독재란 이런 것이다. 나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고 이제 그 시스템이 나를 삼키고 있다. 판결 직후 이우락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받습니다. 그날 저녁 이우락이 박정희와 만났는지 여부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우락은 그날 이후에도 중앙정보 부장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몇 달을 더. 자신이 기획한 작전의 열매를 누리면서.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이우락 역시 1973년 말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를 제거한 사람은 역시 박정희였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비밀 접촉과 관련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혹은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우락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필용을 제거하고 권력이 집중된 이우락이. 박정희는 같은 방법을 2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읽어야 합니다. 박정희가 윤필용을 제거한 것은 단순히 이후락의 보고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부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진 사람은 제거한다. 그것이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라도, 아니, 오히려 더 믿었던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는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의 이름은 공포정치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정치가 결국 박정희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날이 6년 뒤에 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간 윤필용의 이야기를 마저 해야 합니다. 수도 경비사령부의 3만 병사는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다음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또 한 번, 1973년 봄, 서울 어딘가의 군 교도소. 철문이 닫혔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의 3만 병사를 지휘하던 남자가 이제 몇 평짜리 독방 안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빛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교도관의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서울의 소음뿐이었습니다. 윤필룡은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진 기록은 극히 적습니다. 군 교도소의 수용 기록은 비공개입니다. 면회 기록도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이 남긴 증언도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침묵이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은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이 겪은 것에,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특히 독재가 끝난 뒤에는. 박정희는 1979년에 죽었습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다가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박정희 시대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고록을 썼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윤필룡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공개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단 한 권의 회고록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는 죽을 때까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 그는 실제로 잘못이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패가 있었습니다. 사조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억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에 대해, 유신체제의 내부에 대해, 1960년대와 70년대 군부 권력의 진짜 작동 방식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자신의 가족에게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모두였을 것입니다. 감옥 안의 윤필룡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적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평생을 명령체계 안에서 살았습니다. 상관을 섬기고 부하를 이끄는 것이 그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는 아무것도 지휘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교도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신이 평생 아래에 두었던 구조, 복종의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것입니다. 그 역전이 주는 심리적 충격을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배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12년. 그는 12년 동안 박정희를 섬겼습니다. 쿠데타의 밤부터 위험한 순간마다 옆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자신의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양심까지도 그 남자에게 바쳤습니다. 유신 선포의 밤에 서울 시내에 병력을 배치한 것도 그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그 명령을 의심 없이 실행한 것도 그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수갑이었습니다. 이 배신을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이해했을까요? 자신도 그 시스템의 공범이었다는 것을, 남을 희생시키는 구조 안에서 이익을 누렸던 사람이 결국 같은 구조에 의해 희생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한 가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윤필룡은 생각보다 일찍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는 몇 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삭감됩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사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감옥에 보낸 바로 그 사람이 그를 꺼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박정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재판이 완전한 정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쩌면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윤필용이 감옥 밖에서 침묵을 지키는 한 그를 가두어둘 이유가 없어졌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과 자유의 거래,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윤필용이 보인 완전한 침묵은 이 가설과 매우 잘 맞아떨어집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윤필용은 걸어 나왔습니다. 서울의 햇빛 속으로. 하지만 그가 감옥에 두고 나온 것은 단순히 몇 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두고 나왔습니다. 영원히.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1973년 윤필용 사건을 단순히 한 군인의 부패 사건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체포됐는가? 왜 재판이 비공개였는가? 왜 이유락은 그 직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는가? 왜 박정희는 나중에 그를 사면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더 넓은 그림을 봐야 합니다. 1972년과 1973년, 이 시기 박정희 정권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유신 선포에 반발하는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들끓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탄압받으면서도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국제 상황도 복잡했습니다.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불안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 빈자리를 북한이 채울 수도 있다는 공포. 이 이중의 압박 속에서 박정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부의 단결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권력 구조였습니다.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윤필용이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주목해온 사실입니다. 윤필용 사건이 터지기 불과 몇 달 전, 박정희는 이후락을 평양에 보냈습니다. 남북 비밀 접촉,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 이것이 1972년의 일입니다. 이후락은 이 역사적 사건의 주역이 됩니다. 언론에 그의 이름이 오릅니다. 대중에게 그의 얼굴이 알려집니다. 외교적 성과의 영웅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정보부장이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외교적 영웅이 된다는 것이 독재자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협입니다. 이후락도 너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1973년의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후락이 윤필용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박정희는 그것을 받아들여 윤필용을 제거했습니다. 이후락은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락이 경쟁자를 제거하는데 박정희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박정희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박정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 권력을 유지한 사람이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후락의 보고서를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박정희의 냉혹한 계산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박정희의 논리는 이랬을 것입니다. 이후락이 윤필룡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 이후락이 나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완전히 조작된 것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일부는 사실일 것이다. 윤필룡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후락을 이용해서 윤필룡을 제거하면 된다. 두 명의 강한 부하 중 하나가 사라진다. 이후락은 나에게 충성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나는 두 가지를 얻는다. 위협의 제거, 그리고 이후락에 대한 약점. 왜 약점이냐고요? 이후락이 윤필룡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한 일들. 장교들을 개별 신문한 것, 진술서를 강요한 것, 보고서를 작성한 것. 이 모든 것이 박정희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문서로, 기록으로. 이후락이 무엇을 했는지 박정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락도 압니다. 박정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독재자의 진짜 권력입니다. 총이 아닙니다. 감옥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구조. 아무도 배신할 수 없는 구조. 왜냐하면 배신하는 순간 자신도 무너지기 때문에. 박정희는 이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복들이 서로 경쟁하게 했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게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를 박정희에게 올리게 했습니다. 그 정보들이 교차하고 중첩되면서 박정희 혼자만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그림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신복들이 경쟁하게 만들면 그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충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더 유능하게 보이기 위해. 그 과정에서 도덕적 경계선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오늘 윤필룡을 제거한 사람이 내일은 다른 누군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자신을. 이것을 박정희는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공포는 때로 판단력을 흐립니다. 가장 총명한 사람도,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도. 1973년 가을,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외교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박정희가 이후락이 너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필룡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 칼이 이후락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밤, 서울 궁정동 청와대 인근의 중앙정보부 안정가옥, 비공식적인 만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와 그의 측근들, 비밀스러운 장소에서의 조용한 저녁 식사. 겉으로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정희가 자신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남자가,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한 남자가, 수십 명의 신복들을 키우고 버리고 제거했던 남자가 결국 자신이 가장 믿던 사람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 장에서 우리는 1973년 윤필룡 사건과 1979년 박정희의 죽음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추적의 끝에서 역사의 가장 섬뜩한 아이러니를 만납니다. 김재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박정희의 또 다른 신복이었습니다. 군 출신, 박정희와 같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1976년. 윤필룡 사건이 있고 3년 뒤 이후락이 쫓겨나고
여러 번의 부장 교체가 있은 후 김재규는 이후락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 새로운 사람으로 앉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김재규는 왜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재판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유신체제의 폭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김재규는 박정희의 강경 진압 정책에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을 놓고 차지철 경호실장과 갈등했다는 것도. 하지만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윤필용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김재규는 윤필용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정보기관 내부에서 그것은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제거됐는지, 왜 제거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거됐는지, 그리고 이후락의 운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필용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쫓겨난 이후락을. 김재규는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의 운명을 그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후락, 그 전임자들, 모두 결국 박정희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권력을 잃고, 때로는 자유를 잃고, 혹은 더 나쁜 것을 잃고. 그렇다면 김재규의 방아쇠는 단순히 이념적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자기 보존의 논리가 섞여 있었을까요? 먼저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것이 1973년 윤필용 사건이 만들어낸 가장 어두운 유산입니다. 박정희가 윤필용을 제거할 때 그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다.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없다. 권력자는 언제든 당신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모든 신복들이 들었습니다. 이후락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필용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이후 중앙정보부장들이 들었습니다.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김재규가 들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의 총성은 단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8년 동안 박정희 자신이 만들어 온 시스템의 최종 결과물이었습니다. 신복을 믿고 키우고, 너무 커지면 제거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더러운 방법을 쓰고, 그 방법을 다음 신복이 목격하고, 다음 신복은 자신이 같은 방식으로 제거될 것임을 알고,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것. 이것이 독재의 자기 파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우리가 말하지 않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김재규가 총을 쏜 그날 밤, 궁정동 안전가옥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의 지휘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도 경비사령부와 연결됩니다. 윤필용이 지휘했던 바로 그 조직. 물론 1979년의 수도 경비사령부는 윤필용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6년 전에 제거됐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때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박정희가 가장 믿었던 남자를 제거하기 위해 무력화시킨 조직이 박정희가 죽던 밤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것인지, 지키지 않은 것인지, 혹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가 움직인 것인지, 그것은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울린 뒤 박정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18년. 두 번의 쿠데타 기도 진압, 수십 명의 신복 제거, 유신 선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복의 총. 윤필용은 그 시간에 어디 있었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사면되어 민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 10월 26일의 밤, 총성 소식을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박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그 순간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안도했을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감정이었을까요? 자신을 키운 사람, 자신을 버린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모든 것이 끝난 곳인 그 남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윤필용은 20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3세였습니다. 조용히. 박정희보다 3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31년 동안 단 한 번도 1973년의 봄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증언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것, 침묵으로 드러내는 것. 12년의 충성, 몇 달의 몰락, 수년의 감옥, 그리고 수십 년의 침묵.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말해주는 것. 권력의 핵심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없다. 다만 덜 나쁜 방식으로 끝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윤필용은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박정희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선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의 끝은 총성이었으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춥니다. 윤필용 사건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남긴 진짜 유산,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2010년 가을, 서울의 한 병원에서 83세의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부고 기사는 짧았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에서 몇 줄이었습니다. 전직 수도 경비사령관, 1973년 사건으로 복역, 이후 사면, 향년 83세.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윤필용, 박정희가 가장 믿었던 남자.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에서 12년을 보낸 남자. 3만 병사를 지휘한 남자.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그가 남긴 말은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회고록은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인터뷰는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37년의 침묵.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침묵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이야말로 윤필용 사건의 진짜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재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윤필용 사건이 대한민국에 남긴 진짜 상처, 박정희 시스템의 붕괴가 보여준 것,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지금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첫 번째, 윤필용 사건이 군에 남긴 상처. 1973년 이후 대한민국 군대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교들 사이에서 새로운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너무 충성스럽게 보이지 마라. 너무 능력을 드러내지 마라. 왜냐하면 너무 눈에 띄는 사람은 결국 제거된다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으니까요. 윤필용이 제거된 것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제거됐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거됐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거됐습니다. 이 교훈이 군 내부에 퍼지면서 역설적인 현상이 생겼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장교들이 스스로 눈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소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제거되지 않기 위해, 조직이 자기 검열을 내면화하는 것. 이것이 독재가 군대에 남기는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총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포로 만들어지는 상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는 상처. 대한민국이 1987년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도 이 구조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박정희 시스템의 붕괴가 보여준 것. 박정희는 천재적인 권력 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8년, 수십 번의 위기, 2번의 암살 시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만 그 시스템에는 처음부터 자기 파괴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신복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면 그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한번 극단적인 방법이 허용되면 다음번에는 더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윤필용을 제거하는 데 쓰인 방법이 이후락을 제거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나쁜 방법이, 더 나쁜 결과가. 정치학자들은 이것을 폭력의 상승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시작된 내부 숙청의 논리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멈춘 사람이 다음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이 나선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선의 끝에서 그 자신이 표적이 됐습니다. 1979년 10월 26일의 총성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8년 동안 축적된 구조의 논리적 결말이었습니다.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당겼을 것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의 논리에 따라. 이것이 독재의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독재자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만든 시스템에 결국 자신이 삼켜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스탈린은 자신의 측근들을 공포로 지배하다가 죽는 순간 아무도 그를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부르러 가는 것조차 측근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른 숙청의 시작일지 모른다고. 사담 후세인은 자신을 가장 오래 섬긴 장군들에게 총살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붙잡혔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정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필용을 제거하던 날, 박정희는 자신의 운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밤에 그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세 번째, 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윤필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락의 이야기를, 김재규의 이야기를, 1973년과 1979년의 이야기를.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같은 구조로, 같은 논리로, 같은 결말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충성을 증명한 사람이 너무 강해졌다는 이유로 제거될 때, 내부 경쟁이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해질 때, 그리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이 사용될 때, 이것은 1973년 서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국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작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윤필용 사건을 단순히 50년 전의 스캔들로 읽으면 교훈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권력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로 읽으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충성은 권력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능력은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래된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포, 의심, 다른 누군가의 야망, 이런 것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개인의 운명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윤필용 이야기의 가장 조용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정희보다 31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후락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보낸 시스템보다, 자신을 배신한 모든 것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31년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겁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침묵했다고.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근노하지 않는 선택, 복수하려 하지 않는 선택, 과거에 묶이지 않는 선택. 어쩌면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것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이후락이 무엇을 했는지, 박정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도. 권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박정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후락도 죽었습니다. 유신체제도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윤필용은 조용히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피해자가 침묵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그 침묵이 담고 있는 것을.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이 모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가장 믿었던 남자, 하루아침에 감옥에 간 이유, 그리고 그 이유 뒤에 숨어있는 권력의 진짜 얼굴. 윤필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역사는 항상 표면 아래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 이야기들을 끝까지 파헤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